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높은 관세 철폐와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미국이 처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해군을 자랑하던 미국이 조선 기술에서 두 세대나 뒤처졌다는 사실이 펜타곤 내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미국은 이제 자국 내에서 현대적 군함을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매년 두 자릿수의 최신의 전함을 취역시키는 동안 미국은 겨우 그 절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국방부 전략분석국의 레오나르도 블레인 선임 분석가는 충격적인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한때 400여 개에 달했던 미국 내 조선소가 현재는 30여 개로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노후화된 시설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 평균 연령은 20년을 넘어섰고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30%씩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해군은 370척의 함정을 보유하며 그중 65%가 최근 10년 내에 건조된 신형 함정들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격차가 현재 추세로는 2030년까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강국 미국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25% 관세 부과 대상국인 한국이 왜 갑자기 미국 해군력 회복의 핵심 열쇠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요? 100년 동안 미국 조선업을 보호해온 존스법이 오히려 미국 해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미중 해군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 전략분석국의 선임 분석가 레오나르도 블레인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보고서들이 쌓여갑니다. 이 보고서들이 담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암울하죠. 한때 400개가 넘었던 미국의 조선소가 현재는 고작 30여 개만 남아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노후화되거나 생산성이 떨어진 시설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마시며 분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눈앞의 그래프는 미국 해군력의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대한 군사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의 근간인 군함, 건조 능력과 수리 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 안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동료 분석가들과 해군 고위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죠. 이것은 국가방위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요 함정의 수리 일정이 지연되고 노후 선박의 교체 주기는 점점 더 뒤처지고 있어요. 작전 투입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회의 테이블 주변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해군 중장 마이클 브라운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죠. 브라운 중장은 오랜 경험을 가진 해군 장교로서 그의 반응은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레오, 당신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브라운 중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팀은 이미 국제조선 역량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의 책상 위에는 더 많은 우려스러운 정보들이 쌓여갔어요. 노후한 항공모함의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 군수 지원선의 부족으로 인한 작전 제한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 등이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의 어두운 물결처럼 미국의 해군 미래도 점점 더 불확실해 보였어요. 전략가로서 저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칠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저는 전 세계 주요 해군 조선 국가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기술력과 생산력이 동시에 갖춰진 국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여러 동맹국의 조선 능력을 검토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조선 기술과 생산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방장관에게 보낼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중요한 결론을 적었어요. 미국의 해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 특히 조선 분야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미국 해양 패권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죠. 펜타곤의 조용한 분석실에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비교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숫자들은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현재 미국 해군은 29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미 370척을 확보했죠. 그러나 단순한 숫자 이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추세로는 2030년까지 중국 함대가 미 해군의 약 1.5배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주변 동료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어요. 그래프는 명확했죠. 중국은 매년 평균 12척의 신형 함정을 취역시키는 반면 미국은 5척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 함정의 평균 연령이었어요. 대부분이 최근 10년 내에 건조된 신형 함정들이었죠.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지도를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 신형 함정들을 전략적 요충지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집중 배치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은 전 세계에 함정을 분산 배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죠. 단순 숫자를 넘어 전략적 집중도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갈수록 어두워졌죠. 미국 해군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함정의 평균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약 40%가 20년 이상 된 구형 함정들입니다. 제 발표를 듣던 해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유지보수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노후 함정 하나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신형 함정 건조의 절반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해군 작전부장이 말했습니다. 레오, 이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주간 밤을 새워 준비한 제안서를 꺼내들었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력 이전과 동맹국 협력을 통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조선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내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었고 일부는 관심을 보였어요. 국방차관이 제안서를 받아들며 신중하게 검토했죠. 레오, 국방장관에게 이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 조선업 현황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시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미국의 해군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동맹국, 한국이 있었죠. 국회 도서관에서 저는 오래된 법령집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의 원문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이 법은 미국의 해상 운송에 있어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종이가 누렇게 변한 법령집을 넘기며 당시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첫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이 법을 제정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국익을 위한 훌륭한 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오히려 미국 조선업을 질식시키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죠. 국적 보호를 명목으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죽였습니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존스법은 미국 내 조선소들이 외국 업체와 경쟁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혁신의 동기를 없앴습니다. 경쟁이 없는 산업은 발전할 수 없었죠. 펜타곤으로 돌아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존스법의 영향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정리하며 씁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 법이 미국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약화시켰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 해군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보였죠. 다음 날 상원군사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위원들 앞에서 발언을 시작했어요. 존스법은 오늘날 미국 해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에요. 노동조합, 국내 조선업계, 그리고 해안 지역 정치인들의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몇몇 상원의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 전통을 가진 법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죠. 하지만 제임스 리버스 상원의원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레오,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준비해온 대안을 제시했어요. 존스법의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군사 목적의 함정에 한해서는 외국 기술과 협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죠.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워싱턴의 유명한 싱크탱크 전문가인 앤드류 패터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제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분석은 정확해요. 하지만 이 법을 바꾸려면 조선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과 국내 조선업 활성화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패터슨의 말은 타당했어요. 법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생존 전략은 단순히 더 많은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조 플랫폼에 달려 있었죠. 이 플랫폼을 회복하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 해군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청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은 분명 대중적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과 구호 사이의 간극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의 측근들과 만났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레오, 대통령의 해군 증강 계획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저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 폴더를 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조선 역량으로는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해요. 브리핑룸 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는 분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설리번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동맹국과의 협력,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이 말에 회의실 내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해군 참모총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50%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 점이 전략적 재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군력 회복은 단기적 무역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제 의견이 일부 참모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국방장관이 저를 따로 불러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죠. 3주간의 내부 토론과 여러 차례의 브리핑 끝에 백악관 내에서 미미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팀은 여전히 강경했지만 국방팀은 점차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국방부 방위산업 담당 차관보가 발굴한 오래된 보고서였습니다. 거의 잊혀졌던 한국 방위산업 평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전투함을 한국은 만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레오, 당신이 현장 조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국방장관의 말에 저는 약간 놀랐지만 곧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며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해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해군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깔끔한 제복과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 조선업에 관한 최신 자료를 다시 검토했죠.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2위.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LNG선, 초대형 유조선, 군수선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숫자로만 봐도 놀라웠죠. 한국의 대형 조선소 3곳만으로도 미국 전체 조선소의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한국 국방부와의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김민재 국방부 차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블레인 박사님, 멀리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김 차관은 한국 해군 함정 개발 역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안보 위기 속에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죠. 스크린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의 발전 과정이 연대순으로 보여지고 있었어요. 1970년대 단순한 경비정에서 시작해 2020년대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 후 저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 내에서도 미국과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일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거제도에 위치한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조선소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착륙 후 저를 맞이한 박준호 상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시설을 안내했어요. 이곳에서는 연간 최대 50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군함도 민간 선박과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효율적으로 건조 가능하죠. 용접 작업장에 들어서자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방문한 미 해군 고위 장교 존슨 제독이 직접 용접 작업을 체험해보겠다고 했어요. 안전장비를 갖추고 로봇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용접을 마친 존슨 제독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정확도와 속도가 우리 기술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존슨 제독의 말이 현장에서 퍼지자 저는 재빨리 노트에 기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미국의 해군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미국 해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했어요. 울산에 위치한 HD현대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최승호 HD현대 회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미 해군의 연간 5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존슨 제독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재 미국의 모든 조선소를 합쳐도 연간 2척의 이지스함을 간신히 건조하는 상황에서 이 제안은 혁명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측 관계자와 따로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었어요. 이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전략적 고려사항이 있어요.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고 그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 협력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있죠.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오는 기술적, 경제적 이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죠. 다음 일정으로 하나오션의 김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계획을 밝혔어요. 우리는 미국 내 조선소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릴랜드주의 한 조선소와 협상 중이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한다면 존스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저항이 있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을 약속할 수 있다면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김 대표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미국 내 조선업 부활의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셋째 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HD현대의 군수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 전투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었어요. 특히 무인화 기술과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한 신소재 개발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 해군 대표단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존슨 제독의 발언은 신중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죠.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방문의 성과를 정리했어요. HD현대의 파격적인 제안, 하나오션의 미국 진출 계획, 그리고 양국군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논의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한국 내부의 정치적 고려사항도 분명히 인식했어요. 이 협력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기술적, 경제적 이점을 넘어선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주요 의사결정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국 방문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현행 존스법은 여전히 외국 조선소가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장벽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존스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다른 일부는 정치적 현실을 우려했죠. 이 법의 개정은 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조선업 관련 지역구 의원들과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돼요. 해군작전부장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오션의 미국 내 조선소 인수를 지원하고 동시에 군사적 예외 조항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죠. 회의 결과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둘째, 존스법의 군사적 예외 조항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다음 주 저는 상원군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죠. 존스법 개정은 미국 조선업 부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노동력을 결합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다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상원의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주목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죠. 이 제안은 우리 조선업을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와 기술력을 되살릴 것이에요. 청문회 이후 존스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지지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한편 하나오션의 미국 조선소 인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전함을 만들 수 없으면 한국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노동조합과 일부 미국 조선업체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반대 진영의 주장은 강력했지만 저는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 작업을 계속했어요. 미국 조선업의 현 상태로는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백악관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긴 정치적 싸움이 예상되었지만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었어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와의 회의를 앞두고 저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연간 군함 건조 예산은 약 42조 원에 달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일부만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에 투입해도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제자문위원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국방부의 레오나르도 블레인 박사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재 미 해군 함정 건조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약 380억 달러입니다. 이 중 30%만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해도 우리는 현재보다 50% 더 많은 함정을 건조할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재무장관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 협력이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유지할 경우 조선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이 상쇄될 수 있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의욕도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이어서 지정학적 함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한국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든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 논의를 원했습니다. 레오, 당신의 분석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군력 회복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준비해온 결론을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일부 완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양보가 아니라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상대로 경제팀과 국방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의견을 경청한 후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위대한 거래를 원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되 그들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15% 인상으로 타협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관세 철회는 아니었지만 큰 진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을 위한 승리로 포장할 수 있었고 동시에 해군력 회복이라는 전략적 목표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관세율을 25%에서 10%로 낮추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5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존스법 개정을 위한 행정부의 지원도 약속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중했지만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도 이 협력이 가져올 전략적 이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HD 현대와 하나오션은 미국과의 협력과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내재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물론 아직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중국의 도전에 맞설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협상이나 군사 동맹을 넘어선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어요.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어두운 지하로 데려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한국인이 외국인 여성의 양팔을 붙잡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미국 여학생은 친구들한테 완전히 배신을 당했다는 듯 포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피에로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떠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젊은 시절 아시아를 여행했던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 대해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며 젊을 때 여행을 떠나 새로운 문화에 몰입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행에 대해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손끝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저는 계획에 힘을 믿었습니다. 요즘 MBTI가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강박주의가 있을 정도로 계획형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 계획을 언제나 이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 도전을 해야 한다고 할 때도 무턱대고 여행을 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호텔, 레스토랑, 관광지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했습니다. 우연에 맡기지 않았죠. 저는 솔직히 교수님이 꼰대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같은 곳들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말을 안 듣고 서울에 있는 모든 숙소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교통권도 예약하려고 했는데요. 한국은 교통권을 예약할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미국에서 쓰는 카드를 한국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었거든요. 한국 여행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면서 한국 교통 시스템의 편리함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가본 다른 많은 곳과 달리 교통 티켓을 미리 예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예약 시스템에 놀랐어요. 캐치 테이블부터 해서 네이버 예약까지 다양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매일 입을 옷을 다 계획했고요. 샴푸나 화장품까지도 모두 챙겼어요. 가방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히드로 공항을 출발해 길고 지친 비행을 마친 저는 인천공항 수화물 수치대에 서서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가득 찬 낡은 여행 가방을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지 않는데 제 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항공사 고객 서비스 데스크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항공사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 다다른 저의 마음속에는 좌절감과 불안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일단 공항에서 떠나는 시간은 이미 초과할 것 같았고요. 저는 제가 예약해둔 공항 리무진 버스를 못 탈까봐 긴장했어요. 직원은 정중하면서도 미안한 표정으로 그의 수화물이 혼동으로 인해 히드로 공항을 떠나지 못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브리티시 항공사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요. 짐이 서울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꼼꼼하게 계획한 여행의 시작도 하기 전에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숙소 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면 최대한 빠르게 택배를 보내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틀은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일단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비행기가 오려면 하루가 걸리고 한국 택배 시스템이 하루가 더 걸린다고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장난하냐고 물어봤죠. 택배가 어떻게 하루면 되냐고요. 영어에 능통한 직원은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택배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짐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적이면서도 흥미를 느낀 저는 직원이 한국 퀵서비스 배송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의심스러웠지만 공항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공항 밖으로 리무진 버스를 타러 나온 저는 또 절망하고 말았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모든 일정이 어그러지는 날이었어요. 강설이 심해져 온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뒤덮이는 순간 저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첫 미팅을 앞두고 겨우 몸을 풀고 서울에 있는 호텔에 도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한 일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다급한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리는 눈은 순조로웠어야 할 여정을 인내심의 시험으로 만들었습니다. 혼잡한 공항 터미널에 웅크리고 앉아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무력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 한국 여행이었는데 벌써부터 험난한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자에서 보았던 그림 같은 서울의 풍경은 예상치 못한 겨울의 맹공격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체념하고 있을 때쯤 날씨로 인한 혼란에 능숙한 공항 직원들이 연착으로 리무진 버스를 놓친 승객들을 다음 시간 운행편에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연의 격변에 직면한 직원들의 효율성과 침착함은 감탄스러웠고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그들의 전문성을 목격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바깥과는 다른 따뜻한 온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실내에 들어갔더니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였어요. 미국은 겨울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추운 날씨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도착했던 날이 한국의 역대급 한파였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렸어요. 저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어색하게 핸드폰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국은 한파만 와도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준대요. 날씨 때문에 재난 문자를 보내주는 나라라뇨. 너무 놀랐어요. 한국이 국민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싶어서요. 일단 전 국민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통신망이 정비되어 있다는 거고 혹여나 모를 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잖아요. 한파가 이런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문자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통신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내에 머무르고 동상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라는 문자를 읽으면서 이러한 경보가 얼마나 세심한 배려와 사전 검토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일기예보나 뉴스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지만 이곳에서는 각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 것이죠. 따뜻한 바닥에 누워 폭신폭신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럽게 내리는 눈송이가 그림처럼 펼쳐졌고 눈송이 하나하나가 거리와 옥상을 덮은 두툼한 눈 위에 더해져 바깥 세상이 겨울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의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추위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온돌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가족이 모이는 장소 집의 상징이었다고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일상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는 한국인의 정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강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인데 이런 여유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다양하고 광활한 상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마트는 처음이었고 그 경험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에서 마트는 대부분 식료품과 생필품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곳은 처음 봤어요. 물 하나를 통째로 쓰던데요.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의류 코너였습니다. 캐리어가 오지 않아서 내일 당장 입을 옷이 필요했거든요. 일단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옷을 더 껴입어야 했고요. 다음으로 저는 퍼스널 케어 코너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스킨케어와 미용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달팽이점의 크림 인삼과 녹차 같은 이국적인 성분이 함유된 시트 마스크, 젊음의 광채를 약속하는 에센스 등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 여성들의 필수품인 비비크림에 매료되었습니다. 매트한 마무리감부터 촉촉한 마무리감까지 모든 피부톤과 타입에 맞는 다양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매장을 구불구불 돌아다니다 보니 각 섹션마다 더 많은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주방용품, 심지어는 모든 연령대의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앨범 포스터, 기타 기념품을 둘러보는 작은 K-팝 상품 전용 섹션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마트만 돌아다녀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 싶었어요. 원래 관광을 하려고 했던 일정들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캐리어를 받지 못하고 하려던 일정을 바꾸는 것도 즐거운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최대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에서의 하루 새로운 모험의 설렘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재미와 탐험으로 가득한 하루를 준비하면서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롤러코스터 테마존, 울창한 정원이 어우러진 에버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숙소 밖으로 나오자 아늑한 방의 따뜻함과 상반되는 상쾌한 아침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고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며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번잡한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저는 도시 풍경이 서서히 우거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버랜드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설레고 평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버랜드에 대해 읽은 이야기에서 마법 같은 세상을 상상했기에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화려한 깃발과 흥겨운 음악으로 장식된 웅장한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쁨과 경이로움의 거품 속에 존재하는 듯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다양한 음식, 가판대에서 풍기는 매혹적인 향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가파른 낙하와 짜릿한 스피드로 유명한 에버랜드의 유명한 목재 롤러코스터인 티익스프레스에서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줄을 서서 스릴 넘치는 비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코스터가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자 제 심장은 흥분으로 뛰었습니다. 두려움, 기쁨, 짜릿함이 뒤섞인 감정에 소용돌이에 휩싸여 숨이 턱턱 막히고 짜릿했습니다. 유럽의 놀이기구는 다들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퍼레이드나 캐릭터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디즈니랜드나 해리포터 말고는 놀이공원에 갈 이유가 없었는데요. 한국은 달랐어요. 놀이기구 타는 자체가 즐거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에버랜드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푸바오를 보러 온 거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팬더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팬더를 볼 생각에 설레어요. 심지어 겨울이라 팬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에버랜드의 훌륭한 생활 관리로 겨울에도 팬더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판다 월드 전시관으로 향하면서 저는 동물들에게 편안한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한 공원의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다의 자연 서식지와 비슷하게 설계된 우리에서 판다를 보호하는 노력과 교육적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었죠. 판다들은 겨울 추위도 잊은 듯 장난스럽게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인 삼성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확실히 이게 자본의 힘인가 느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앞에 깔끔하게 놓여있는 제 짐이었습니다. 정말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돌아갈 때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하며 북적이는 인천공항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제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된 거예요. 한국의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국에서는 공항에서 집까지 짐을 따로 배송한다는 개념 자체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일상의 편리함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가 기술과 신뢰의 아름다운 조화, 즉 삶을 더 단순하고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은 잘 보관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시켜주던 공항의 친절한 직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짐이 무사히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가 제공한 마음의 평화와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공항 직원한테 신경질을 낸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외국인인 제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묵고 있는 한국인 게스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학생, 여행자, 젊은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게스트 중 일부가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비공식적인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맛과 작은 반찬을 함께 나누는 의식이 매료되었습니다.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서투른 제 시도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를 먹으며
이야기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행은 저에게 홍대의 활기찬 거리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네온사인과 활기찬 분위기에 흠뻑 취해 활기찬 인파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떡볶이, 호떡과 같은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화를 저와 공유하고자 하는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그들이 저를 한국 노래방인 노래방에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얘네가 미친 줄 알았어요. 저한테 노래방이라는 곳은 일본의 노래방 있잖아요. 도우미들이 놀러 오는 곳이요. 그러면서도 한국인 친구들이 기분이 나빠할까봐 그냥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소심하게 저는 막 도우미 같은 사람들이랑 노는 건 잘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노래방은 좀 다르다고요. 술 마시거나 담배 피면서 그러는 곳이 아니라 정말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곳이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들의 환호와 웃음소리에 힘을 얻어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쾌함과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해방감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에 한국식 노래방에 들어서자마자 흥분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 있지만 화려한 조명과 푹신한 소파로 장식된 작고 어두운 방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정수인 노래방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곳이고 이야기 속에서만 듣던 곳이었죠. 저는 한국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손에 들고 온 힘을 다해 가사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리듬과 비트 힘찬 가사가 한데 어우러져 세상과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무적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렴구에 다다르자 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수없이 보았던 안무를 따라하며 춤을 춰어요. 주변 화면은 화려하고 추상적인 비주얼로 번쩍이며 짜릿한 경험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계획에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심지어 밖으로 나왔을 때는 몇 시였는지 아세요? 새벽 2시요. 저는 이 새벽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놀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어요. 심지어 올빼미 버스라고 버스도 운행하고 있었어요. 노선은 적었지만요. 조용한 순간 창 밖으로 들려오는 도시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목적지가 아니라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존경과 감탄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거라면 뭐든 따라하고 싶어 해 전통이라는 게 없는 나라잖아. 중국의 한 학교 친구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친구의 말대로 정말 그런 나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 여성 천정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항상 조용한 아이였고 관심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책과 함께 웅크리고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곳은 한국식 베이커리였는데 따뜻하고 매력적인 향기가 나는 색다른 곳이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식 디저트인 약과를 먹었는데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약과 반죽이 저도 모르게 저를 둘러싸고 있던 벽을 녹이기 시작했죠. 소박하면서도 이국적인 그 디저트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또한 흥미를 끌었어요.
저는 더 많은 한국 카페를 탐험하기 시작했고, 디저트를 먹을 때마다 제가 전혀 몰랐던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할 때마다 제 안에 숨겨진 부분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희 새로운 관심사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친구들은 제가 한국 디저트에 집착한다고 비웃고 놀려댔죠. 한국 사람들은 중국 거라면 뭐든 따라하고 싶어 해 전통이라는 게 없는 나라잖아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전 무시했어요. 한국 문화에까지 관심이 생겼거든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모든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그 맛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담한 결정이었고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뛰어들었어요. 온라인 튜토리얼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한국 드라마까지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찾아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디저트를 맛볼 때마다 제가 왜 시작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소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요리 동아리에서 한국 여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여행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지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통역으로 여행에 함께 하게 되었어요. 여행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멋진 여정이 되었어요. 저를 사로잡았던 디저트와 언어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라요. 친구들의 음식 주문을 돕고 직원들과 한국어로 농담도 몇 마디 나눴죠.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신기해하는 표정을 보면 정말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단순한 모험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온 수집은 소녀 천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은 소녀 천정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던 친구들은 이제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저는 한국어의 아주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고 밝혀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디저트에 대한 애정이 저를 한글로 이끌었고 한글은 저에게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고군분투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니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려던 참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것은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지만 저는 그 꿈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와 북적이는 거리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요리 동아리 여행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 열정과 문화를 잇는 능력을 알아봐 주셨어요. 제가 열정을 쏟은 일에 대해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가르치는 것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 모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소규모 언어 학습 그룹을 이끌며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행에서 얻은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문장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의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한국 문화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 측에서 좋아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 음악, 전통 놀이 등등을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설레서 서울에 다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축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고 K-팝 노래의 춤 동작을 몇 가지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이 제 보람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언어 모임은 제대로 된 동아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서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기초 문법부터 복잡한 문장 구조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저에게도 배움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뉘앙스를 더 많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죠. 클럽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 자신감도 커졌어요. 저는 더 이상 남몰래 한국 디저트를 좋아하던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존경했고 선생님들도 제 노력을 지지해 주셨죠.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지역 신문사에서 한국 문화 축제와 제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내성적이었던 소녀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이야기가 궁금하대요. 인터뷰가 공개되자 삽시간에 입소문이 났어요.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반응에 압도당했습니다. 제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디저트에 대한 단순한 애정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와의 여정은 어느새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변화를 만들고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모험과 도전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기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제 이야기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정에 감동한 전국 각지의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포용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가 더 이상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저는 종종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한국 디저트를 좋아하게 되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 애쓰고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감히 나누려 했던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녀는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과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겸허한 경험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제 꿈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차세대 문화 홍보대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큰 꿈이었지만 저는 큰 꿈은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까지의 여정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명문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채 첫 수업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제 눈앞에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탐구하고 이해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제 모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언어 능력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뉘앙스 역사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한 문화에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명은 강의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의 여정을 담은 일종의 회고록 같은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문화 탐험에서 영감이나 지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었죠. 매일 교실 앞에 서서 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성을 축하하는 일이었죠. 매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세계 너머의 세계에 대해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에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인기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문화 교육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노력해온 모든 것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저의 노력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교육자이자 문화 홍보대사가 된 저는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디저트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도전. 그리고 제 열정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해준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여정의 모든 단계가 인내와 열정,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 힘에 대한 교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교훈을 배우고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한국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했으니까요.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나의 모험은 발견과 성장이라는 평생의 이야기에 또 다른 장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대조와 조화의 땅입니다. 고즈넉한 전통 궁궐의 아름다움부터 네온사인으로 번화한 현대 도시의 거리까지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물리적 풍경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세계에도 존재합니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혁신과 진보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 문화의 가장 존경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공동체와 공생에 대한 강조입니다. 정은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적 개념이지만 본질적으로 깊은 애정과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거나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에서 한국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술과 음악 또한 한국인의 영혼을 대변합니다. 판소리와 가야금 등 한국 전통 음악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선율은 사랑과 슬픔, 기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국제무대로 끌어올린 세계적인 현상인 K-팝도 있습니다. K-팝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과 인상적인 안무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음식은 또 다른 경이로움의 영역입니다. 한식은 맛과 질감에 대한 즐거운 탐험입니다. 각 요리에는 역사 문화가 한 접시에 담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한의 정신입니다.
하는 슬픔과 희망 인내가 어우러져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독특한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수십 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의 여정은 한국인의 회복한 역성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더 깊은 측면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세계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인의 마음과 영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한국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를 종종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여정의 문을 열어준 것은 간단한 디저트였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비슷한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 새로운 연결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활기찬 문화 불굴의 정신을 가진 한국은 단순한 국가 그 이상입니다.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회복성의 힘에 대한 사랑 숨쉬는 교훈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한국이 제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방식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고 있습니다.